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땅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땅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 땅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 땅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경기 평택에서 일하는 국민TV 조합원 맹꽁이 신동주입니다.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스카이 작업합니다. 주로 실내 작업하고요. 크레인 쓰실 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둔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택 평안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맹꽁이 평안크레인입니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예전에는 여러 사정상 한 동네를 벗어나면서 살기가 좀 힘들었죠. 뭔 일이 있을 때나 좀 멀리 갔죠. 그죠? 특히나 이제 사실상 얽매여서 사는 그런 소작농이라든가 노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죠. 중세 농민들도 장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영주가 있고 농토가 있고 목장이 있고 소작농이 있는 기사들이 있는 그런 일정한 구역에서 나와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센세이션한 게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귀족과 신부르주아들이 득세하면서 여행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마차를 그리고 말을 시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역마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불편했겠죠. 그래도 기꺼이 그렇게 감당하는 것은 뭔가 좀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뭔가 신기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답사라는 것, 답사는 여기에 그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되겠죠.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오늘 마지막 순서의 상편입니다. 네, 상편이라고 합니다. 네, 시즌1의 종방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정치평론가이자
답사가이신 물뚝심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답사가라는 여전-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러네요. 예. 여전히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흐르고 네. 또 일주일이 지나서 네. 다시 또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왔던 물뚝심송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얘기하면서 즐거워.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뭡니까 5-6달 때 이렇게 근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예. 우리가 좀 별로 즐겁지 않은 시대에 즐겁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봐야죠. 있는 그대로. 예, 미화할 필요도 없고 더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시미즘, 예. 비관주의, 낙관주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뭡니까 도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역사의 도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좀 힘을 내게 하지만 또 그만큼 허탈한 말 중에 하나가 용어 중에 하나가 정신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승리적 해석. 승리적 관점 뭐 이런 건데 현실을 냉정하게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어떤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해가 되는 유불리 따지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네네. 게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그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달려온 결과 시즌 1 이제 마지막을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데 네네. 원래 오늘 이제 막방을 하려고 네네.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넘쳐버렸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방송 기념으로 1, 2부로 나왔습니다. 네. 예, 오늘은 1부가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거창을 비롯한 지리산 지역, 또 거제도, 포로수용소, 또 서울에 지금 시민회가, 그러니까 서울시 그렇죠. 의회, 예. 이런 곳이 있습니다만, 부산에 있었던 임시수. 거기도 있었고요. 많이 다녀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한강 백사장. 어떤 분이 최근에 말씀해 주시기를 처음에 그 여의도를 다룬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여의도부터 임시정부 요원들, 예. 광복군들이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하는. 그렇죠. 여의도에 그 비행장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예.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다 실제로 기억을 하시죠. 김포로 가기 전에는 그렇죠. 분명히 있었죠. 네. 떴다 안창남, 이런 일제시대 때 분명히 여의도에 있었고, 일본군 공군기지가 당연히 거기 있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요번과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내용의 제목을 제 나름대로 붙여봤는데, 네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예. 이거 참. 이 말이 꽤 널리 퍼져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의 기원은 좀 더 끔찍하고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그 토마스 제퍼슨,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죠. 네네. 예, 그 제퍼슨의 말에서 나온 건데, 또 잘 되지도 않는 영어 발음을 또 해야 되겠군요. 부탁드릴게요. 예, The Tree of Liberty, 그 자유의 나무는 must be refreshed. 가끔 이렇게 씻어줘야 된다. 필요하다. 예. from time to time, 가끔 말 from 그대로 time to 가끔. time. 예, with the blood of patriot 예. 애국자의 and 피로. tyrant. 아이고.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로 가끔 씻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그렇군요. 그게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냥 독재자의 피로만 씻는 것도 아니고 네.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벌한 얘기네요.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from time to time 가끔씩.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한다면은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초반에 예. 미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정치가이자 사상가이기도 그렇죠. 예. 않겠습니까? 어떤 오늘날의 미국을 있게 만든 핵심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예. 조지 워싱턴뿐만 아니라 그렇죠. 토머스 제퍼슨 있었고 플랭클린도 있었고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파운딩 파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지금 맥주 이름으로 남아있는 세멜 아담스 그렇죠. 같은 이런 분도 계셨고 말이죠. 예. 세뮤얼 아담스 맥주는 맛있죠. 비쌉니다. 예, 좀 많이 비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예. 그 제목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답사지는 어디입니까? 답사지는 네. 이게 특정한 지역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주로 그렇군요. 서울인데. 주로 서울인데. 이승만이라는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사람들의 피가 들어갔는가 네. 하는 걸 지켜봐야 되겠죠. 이 자유로운 나라, 그러니까 트리 오브 리버티라는 건 자유의 나무거든요. 네. 그 자유로운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 체제를 위협하는 권력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피를 부르는 사태,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네. 라는 것을 벌써 한 200년이 넘는 과거에 그 토머스 제퍼슨은 꿰뚫어본 거죠. 그렇죠. 미국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생길 것이다. 미국도 그래 왔습니다. 네. 계속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과 사이에 유혈 사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죠. 또 자신의 기득권을 노예를 통해서 지키려고 그렇죠. 하던가 아니면 노동력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 부딪혀서 그럼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렇죠. 네. 예. 똑같은 일이 1960년 전후에서 우리나라에도 벌어진 겁니다. 네. 예.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낸 이승만의 권력은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네.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다. 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참 완전히 다른 거죠.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예. 조선 시대의 그 최전성기 때 보면 바로 몰락이 준비돼 있었고 그럼요. 예. 청나라 때도 뭐 강희제, 권룡제, 옹정제 이럴 때가 이제 전성기였을 텐데 그렇죠. 예. 그때 이미 부패의 싹이 그럼요. 몰락의 싹이 예. 보였다고 하죠. 그 역사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네. 항상 모든 일이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이승만은 자기가 진짜 완전히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이미 발밑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독재자들은 어떤 그 일정한 선을 딱 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눈도 멀고 귀도 머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을 볼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네. 이 온 세상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권력을 무시하고 있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아.武力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네. 그 사람들의 의도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진짜 그렇게 믿어버려요.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처절한 외침을 수상하다고 보는 그렇죠. 나쁘다고. 거죠. 뭐 네. 무슨 뭐 불순분자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네. 자기가 아니라 뭐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체제를 위협하는 건 자기 본인이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적과 조언은 모두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통이 끊긴다. 네네. 사람들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도 소통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옛날에 그 말 통하던 그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그러니까 그 애국자에서 독재자로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그 마오쩌둥도 그렇고요. 그렇죠. 김일성도 그렇고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동료들, 그럼요. 선후배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을 모두 배제해버리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김일성도 그랬었고요. 그 뭐 연안판이 소련판이 하면서 숙청시키고 뭐 맨날 같이 농짓거리하고 여자 얘기 같이 나눴었던 그럼요. 그런 그 류사오치 예, 유석이 이런 사람도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마오쩌둥 되죠.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행동이 예. 더욱 특이한 것은 항상 역사, 시점에 관계없이 네. 모든 독재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한테 그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겠죠. 네. 그런 진심 어린 조언들을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저를 모독하는 겁니까? 예. 그 자신에 대한 모독이 선을 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도를 넘고 있다라고 예, 했죠. 도를 넘고 있다. 그럼 레, 미, 파 이런 거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좀 저는 네. 어제 다른 쪽으로 했는데 아 네. 도를 넘기 위해서는 암벽 등반 기술이 필요하다. 아 네. 예. 이 방송에 이런 거. 죄송합니다. 네. 저도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 자신의 주변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회를 생각하고 이 권력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거기에 기생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그 어떤 권력의 정당성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몰입애들만 남게 되고 점점 권력은 빠른 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주변에 모이던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듣게 되고 점점 독재자는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충원을
그렇죠. 고언을 하는 예. 그런 충신들은 배척당하게 되고. 그때쯤 되면 뭐 강경한테도 뭐 온건한테도 이런 단위가 아니라 네. 거의 미친 것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저럴까? 네. 저 사람이 안 저랬는데 네. 막 이런 식으로 점점점 폭주하기 시작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본인은 역사 속에 있었던 독재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네. 사람들은 왜 나를 몰라줄까? 나의 진심을 몰라줄까? 오히려 사람들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게 독선이군요, 결국은. 예, 독선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근데 이런 감정, 이 서운함과 외로움과 고독함, 이게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라서 그 독재자들의 정신 상태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그래왔죠. 뭐 지금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1960년의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있는 아, 거지. 자유당 때? 네, 2014년에 오늘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자유당 때 얘기군요. 예, 예. 네네네. 어떤 분들이 이거 굉장히 비슷하다. 얘기가 왜 이렇지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거 기분 탓입니다. 아, 기분 탓이. 예.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이 아니고 그 자유당 때 얘기입니다. 예, 자유당 때 얘기입니다. 자유당 때. 네. 결국 이제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어거지로 네. 그러니까 그 상대가 죽는 바람에 겨우 이긴 이승만은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을 거예요. 네. 그 처음 착수한 일이 자신에게 도전했던 조봉암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예. 한때는 자기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계속 얘기 나오지만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고 예.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기반이 튼튼해진 그 조봉암을 자신에게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빨갱이로. 간첩 혐의로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대선 과정에서 조봉암이 북한에서 내려온 양명산이라는 간첩에게 자금을 받았다. 정치자금을 받았다. 뭐 이런 혐의를 씌우게 됩니다. 네. 양명산이라는 사람은 왜 간첩 이름들은 항상 끝에가 산자로 끝나는지 뭐 왕재산, 뭐 양명산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예. 역도산, 용각산. 죄송합니다. 이거 안 오늘따라 되는데. 좀 심하시네요. 아, 네. 예. 예. 근데 양명산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휴전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휴전선이었고 그전에는 38선. 네네. 오가면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게 58년도에 검거돼서 재판을 받는데 1심에서는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의 유죄가 나오는데 이제 북측을 이렇게 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간첩과 접촉한 거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자 당시 자유당 정권이 행동대원으로 부리던 정치 깡패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때 대표적인 깡패의 이름이 이정재. 동대문 사단. 네. 예. 잘 모르겠는데 이정재가 낙화유수였나요? 아니요. 낙화유수는 따로 있고요. 다른 사람이었나요? 네네네. 예. 낙하유수는 따로 있고 이정재 동대문 사단에 예. 이정재 임화수. 예. 네, 임화수가 낙하유수였나요? 낙하유수는 따로 있습니다.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착한 사람이라서 그쪽 세계를 잘 모릅니다. 이정재 등이 동원돼가지고 네. 이게 이 사람들이 민간인을 위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법원에 난입을 합니다. 네. 대법원에 난입을 하고 판사들을 위협하면서 기물을 부수고 그래서 그들이 외친 얘기가 친공 판사 물러가라. 판사들이 빨갱이라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근데 이거 요즘에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특정 판결에 대해서 판사들이 수상하다,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력 수준이 아니라 이제 폭력배들을 동원하는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권력의 품질이.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2심에서는 결국 권력자의 의지대로 조봉암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3심 대법원에서도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하죠.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도 그랬고 각계각층에서 조봉암 같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네. 구명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심지어 경찰을 맡아서 좌익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는 걸 총지휘했던 장택상 같은 사람들도 조봉암 구명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건 참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요한 점이죠. 예. 장택상 같은 사람은 사실 친일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도 경찰청장을 맡고 그 다음에 총리까지 올랐나요? 하여튼 거물 정치인이었고 예. 수원갈비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장택상이 말을 타고서 그럼요. 예. 그 당시 도로가 시원찮았으니까 말을 타고 부하들과 수원까지 가고 갈비를 먹고 왔다. 예. 그래서 유명해졌. 예, 이래서 유명해졌다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장택상조차도 조차도 조봉암은 빨갱이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려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승만은 묵묵부답이죠. 그러니까 이승만도 조봉암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알죠. 예. 결국 우리나라 진보 정당 운동의 선두이자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그 정치인 중에 한 명인 조봉암 선생은 59년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거 아는 내용이지만 예. 참 이 내용을 곱씹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려요. 가슴이 아프죠. 예. 그리고 다 좋다 이겁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자리인가. 일제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서 죽어간 사람이 몇인가. 그 똑같은 자리에서 해방된 나라에서 단지 권력자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망한 한 명의 정치인을 동일한 방법으로 교수형에 처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민족 일부의 조영수 사장도 그렇죠. 나중에 가족 또 혐의로 그렇게 됐죠. 또 이렇게 예. 처형이 되고 예. 사실은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해방 전후 전쟁을 거치면서 독립투사로 그리고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더군다나 전쟁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빼고 국회의장이 다음으로 내뺐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으로 끝까지 뒤처리를 다 하다가 가족을 건사하지 못해서 가족까지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죽었다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죠. 예. 뭐 아마 비참하게 돌아가셨겠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진보 정당을 일구어내고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극단적인 그 좌익적으로 가지도 않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합리적인 지점을 찾아서 현실 정치에서 성공을 거두려고 하셨던 예. 이런 분이 이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독재에 의해서 정말 희생이 된 것이죠. 희생된 거죠.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키워오던 자유의 나무에 애국자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예. 조봉암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던 사람도 차에 치여 죽고 침실에서 자는 듯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60이 넘은 나를 처형해야만 되겠다니 이제 별 수가 있겠느냐. 판결은 잘 됐다. 무죄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정치란 다 그런 것이다. 나는 만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고 이 박사는 한 사람이 잘 살자는 이념이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했어야 했다. 이분은 예. 도를 깨우친 분 같아요. 그죠? 어떤 선을 넘어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예. 죽으면 죽는 거고 사는 거고. 오히려 자신을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조봉암 선생에게 뭐 밀항도 권하고 네네네. 이승만이 오래 못 간다. 이승만이 쫓겨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 내가 도망간다면 이승만이 나에게 뒤집어 씌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니냐. 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승만도 보이신 거죠. 사람이라면은 은근히 그 도망간다 하더라도 예. 눈 감아줬을 수도 있을 것 눈감았을 수 같아요.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 조봉암을 보면서 굉장한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예. 전두환도 김대중은 그럼요. 예. 은근슬쩍 살려줬잖아요. 미국으로 가니까 그냥 예. 이 정도에서 멈추자. 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 이승만은 그러고 보면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그 이승만의 독재에 의한 피해치고 그 여파가 상당히 크게 오래 갑니다. 네. 그 조봉암이 추진하던 그 진보정당 운동은 여기서 완전히 뿌리가 잘려버립니다. 네. 진보정당의 맥이 끊기고 그 이후로 수십 년간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고 나서도 진보정당 운동은 다시 그 부활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네.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제대로 된 진보정당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거가 끝나면서 또 이런 그 조봉암을 사법살인에 처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죠.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 네. 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됐는가? 부통령. 예. 그 이기붕이 부통령이 됐느냐? 자유당 후보인. 네. 부통령 선거는 이기붕이 낙선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권력의 한 축이 무너져 나간 겁니다. 그렇게 밀어갖고서는 예, 나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서. 예. 예.
민주당이 장면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면서 이승만의 탄탄해 보이는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들어간 건데 네네. 사실상 부통령은 진짜 하는 일이 없는 직책이에요. 네. 그렇지만 의미는 있죠.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통령이 유고시, 대통령에 문제가 생기면 권력을 승계하는 사람이 부통령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당시 이승만이 80이 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네. 예. 그러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 장면 부통령 체제로 58년 2월에 제4대 총선이 실시가 됩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또 총선해야죠. 그렇죠. 이 총선에서 자유당이 뭐 엄청나게 개헌선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던 사람도 있는데 네. 민심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이 약진을 하게 되죠. 민주당이 약진하게 예, 되는군요. 예. 네. 결과는 이제 최종 결과는 자유당 126석, 민주당 80석, 민주당이 무려 80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군소 정당이 난립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 의석을 낸 정당은 그 통일당 한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무소속 26명. 네. 그러니까 자유당이 겨우겨우 과반수는 차지했지만 이제 뭐 3분의 2선 뭐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일이군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양당제가 슬슬 정착되기 시작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게 그 양당제가 정착된다는 게 사실 이거는 장단점이 있죠. 네. 근데 뭐 여기선 지금 양당제가 정착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워낙 자유당과 미승만 정권에 신물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 여파로 민주당이 의석 점유율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될 놈을 밀어주자라는 예, 이런. 예. 그리고 그때 또 이제 특징이 여촌야도 현상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촌야도라는 것은 도시에서는 야당이 득세를 하고 네. 야도, 농촌 지방에서는 네. 여당이 득세를 한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골에서 지방에서는 아직 언론 미디어가 발전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승만의 명성에 대한 어떤 그 여파가 아직 남아 있다. 또 전쟁 중에 이승만이 했던 모든 나쁜 짓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저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를 잘 모른다. 거죠. 뭐 네. 이런 거 있고 또 시골에서는 이제 그래도 뭐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도시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도시에서는 부정선거가 좀 힘들었지만 촌에서는 부정선거가 굉장히 횡행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뭐 실제로 당시만 해도 그 시골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죠. 네. 그 선거의 참여율, 그러니까 투표율이죠, 투표율.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도시가 훨씬 높았어야 정상인데 이 4대 총선 결과를 보면 도시의 투표율이 대략 80%선, 농촌 지역의 투표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대리 투표, 뭐 동원, 뭐 이런 일들이 횡행했다고 보는 거죠. 네. 이때 이제 우리가 전설로 듣는 그 고무신 선거. 네네.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막 막걸리 마시고 고무신 날 돌리고 막 이런 선거. 네. 이게 아주 일상화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결국 자유당도 움찔하는 거죠. 이게 부통령도 뺏겼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약진을 하고 점점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선거로는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58년도 총선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유신을 선포해야죠. 그렇죠. 이제 네. 근데 그때까지 그 아이디어까지는 못 낸 거죠. 예. 좀 더 약간 순진했던 독재자들입니다. 예. 거기다가 더 끔찍한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정권 입장에서.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진짜 난감한 문제인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당시 정권을 잡은 세력이 가장 집중을 했어야 되는 문제는 전후 복구 사업이죠. 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일을 막 벌리고 빌딩들 다시 세우고 집들 고치고 도로망 다 새로 깔고. 그러나 이런 특히 독재적인 정권들은 대부분 그런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죠. 미국에서 전후 지원 물자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빼돌려서 사익을 챙기고.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기껏해야 이제 미국에서 지원 오는 게 식품들이었지 않습니까? 주로 식량. 네. 미국에서 당시에 그런 전 세계의 경제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니까 바다에 갖다 버리고 막 그러다가 버리느니 차라리 전후 지원을 하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옥수수라든가 분유라든가 이런 게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네. 이걸로 겨우 이제 연명을 하던 상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생산력이 그렇죠. 식량 생산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전쟁 끝나고 벌써 몇 년이 지나기 시작한 거죠. 53년도에 휴전이 됐으니까 58년 이제 5년 6년 막 지나가면서 네. 미국이 그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던 지원을 대폭 감소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젠 너희들끼리 먹고 살 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몇 년 언제까지 우리가 주냐. 그렇죠. 좀 자립을 좀 생각해봐라 하는 명분으로 지원을 줄이게 되자. 그 타격은 그대로 일반 백성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네. 학교에서 급식 받던 거 다 잘리게 되고 뭐 배급 형태로 막 분유 같은 거 이제 마을에 나눠주던 거 다 끊기고 그 뭐 옥수수 가루에서 죽이라도 끓여 먹던 거 그것도 다 끊겨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는 거죠.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 겁니다, 이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그렇죠. 정권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아사자가 막 속출하기 시작하고 진짜 그 우리나라에서 뭐 보릿고개를 박정희 정권이 없앴다 할 때 그 바로 보릿고개가 이때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살아계신 분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 때보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었다. 전쟁 때는 미군에서 막 그렇죠. 막 뭐 물자가 막 흘러나오니까. 예. 전쟁 때는 폭격 맞아 죽을 걸 걱정하면 됐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굶어 죽을 걱정을 했어야 됐다. 야, 이게 무슨 사단입니까? 끔찍한 정말. 일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니까 봄철 보릿고개가 되면은 시중에 쌀값이 막 뭐 30배, 40배씩 오르고 막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후 몇 년 동안 일단은 그 미국이 도와줄 동안 그렇죠. 어떻게든 복구를 했어야죠. 복구를 했어야죠. 농토 재건하고 근데 맨날 뭐 지원품 들어온 거 빼돌려서 빼돌리고 또 자기 매점매석하고. 그리고 예. 점점 취약해지는 기반, 그럼요. 정치적 기반을 그걸 되살릴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되자 이제 그 유명한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막 이곳저곳에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실체상이었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더 급속도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정권은 그 무력에 의한 압제 말고는 유지할 방법이 없어져요. 어떤 이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 뭐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네. 그게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당 사람들도 위기 의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또 이길 방법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정권이라면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해낸 게 선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작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겁니까? 예, 뭐 그런 식이죠. 예. 당시에는 뭐 국정원을 동원할 필요도 없는 게 먼저 이 사람들이 쓴 작전이 네.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열어야 되는데 보통 대통령 선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5월 달에 여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네. 그 6.25 때도 5월 달에 그 전에 바로 직전 선거도 5월 달에 했었고. 그래요. 50선거라고 해서 우리나라 예, 예. 최초의 재연의 선거도 5월 10일이었고요. 5월 달에 했고. 네네네. 또 5월 달에 선거를 하는 이유가 그때 사람들이 가장 돌아다니기도 쉽고 네. 선거 운동하기도 좋고 뭐 그런 이유로 5월에 선거를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걸 3월 달로 땡겨버리는 거예요. 야당이 준비 못하게. 뭐 이런 작전은 많이 보입니다. 그 유명한 1985년도에 벌어졌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 네. 그 뭐 신민당 2.12 총선이요? 2.12 바람을 일으키던 2.12 총선. 네네. 그때도 총선은 4월 달에 하는 게 정석이었는데 네. 야당이 준비하지 못하라고 2월 달로 땡긴 거예요. 아니 뭐 추운데 무슨 선거야? 무슨 선거를. 예, 예. 대통령 요즘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아, 저도 이상해요. 아니 왜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예. 왜 선거를 겨울에 하고 지랄이야? 좀 날씨 좋을 때 해야지. 네네네. 예. 뭐 그런 작전을 쓰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자유당은 이미 그 전에 59년도 6월 달에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확정을 해버립니다. 네. 선거운동 많이 하라는 거죠. 대통령 후보는 당연히 또 이승만이고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기붕이 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친 이승만 진영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 지난번에 나와서 낙선됐고 득표력이 없고 이미 세간에는 이기붕은 간신배라는 그 얘기가 너무 넓게 퍼졌거든요. 그렇군요. 예, 저 아첨꾼이고 그냥 뭐 그러니까 이승만의 네. 집사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지. 그런 거죠. 뭐 시중에 신문들이 맨날 이기붕 행태를 비꼬고.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는 그렇죠. 그런 행정에 능하기를 하나. 제대로 된 정치가는 아니었던 거죠. 네네네. 예. 그냥 이승만한테 아부만 잘하는 네네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또 부통령 후보로 세워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 이승만 진영에서도. 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 초대 국방부 장관을 했던 이범석 씨가 부통령으로 스스로 출마를 해버립니다. 출마하면서 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부통령을 이기붕이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모토를 걸고 출마를 합니다. 그렇군요. 윤치영 씨도 또 부통령이 출마해버립니다. 네.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냥 선거가 막 이상해지는 거죠, 점점. 이 철기 이범석 장군은 독립운동가로서 그렇죠. 그래도 청산리 전투. 예. 예. 그래도 그 자기 기반이 있었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방 그렇죠. 전후에서 많이 점수를 까먹었지만 이때 이미 이범석 장군은 그 자유당 만드는 과정에서 네. 자유당 내부 세력한테 떨려난 상태였거든요. 그랬었죠. 아웃사이더로 떨려난 상태고 대부분의 그 지지 기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단이라든가 이런 걸 다 놓친 상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자유당 정권 내부에서도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윤치홍 씨 같은 경우도 그럼요. 명망이 있었고 덕망이 있었던 그런 분으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제는 이승만한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네. 눈치를 챘죠. 네. 민주당 쪽에서도 59년도 11월 달 전해 말에 후보를 확정을 짓습니다. 부랴부랴. 예, 부랴부랴. 그때 민주당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조병옥, 부통령 후보는 한 번 당선된 전력이 있는 장면. 아, 이런 장면이 또 예. 죄송합니다. 장면 후보는 한국 전쟁 때 예. 유엔 대사였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사력을 다한 끝에 유엔군의 파병을 이끌어내는 공적이 있다. 예, 그런 공적도 있고요. 예. 또 조병옥은 한때는 이 이승만 정권 안에서 내무부 장관하면서 그럼요. 4.3 제주도를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진압했었던 예. 그런 강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의 지지도라든가 뭐 인망이 굉장히 높긴 했었죠. 그 유석 조병옥 그 예. 아들인 조윤영, 예. 조순영 예, 부자가 대를 이어서 조순영 정도로 내려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예. 실제로 보이는 네, 조순영, 조은영, 유윤영 해서 예. 이 둘 그 형제들이 예. 서로 지역구를 뺏어 먹기도 하는 이런 정치는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대표적인 집안입니다. 정치 예. 집안 중에 하나죠. 예. 네. 이렇게 막 그냥 혼란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제 자유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 네. 부정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선거 업무가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이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되지도 않고 그냥 내무부가 선거를 해요. 공무원들이 선거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공무원들의 그 최고의 모토는 충성이죠.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이승만이라는 거죠. 공무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또 예.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야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의 의무가 상당히 강화되게 되는 거죠. 예. 경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공무원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랄까, 나름대로 명분은 그거죠. 국부 이승만 각하를 재옹립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당시의 이렇게. 공무원들 분위기는 이랬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공무원을 계속 하고 싶다면. 국정원의 댓글 공작위 위해서 이렇게 여론을 호도했다는 얘기. 네. 이때의 정서가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게 국정원이죠. 네. 국정원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정권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전혀 잘못된 얘기죠. 예. 공무원이고 국정원이고 모든 조직은 국가를 위해야지 정권을 위한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아직도 헷갈려하고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네. 자기의 이익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명분 없는 짓이고요. 네.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거 차버리고 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제 선거운동에 나서게 되냐면 자체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그 지역의 조폭들을 다 고용을 합니다. 아이고. 예. 걔들은 뭐 고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정식 계약서도 필요 없고. 돈만 주면 되니까요. 모아놓고 이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활동비 좀 주면은 그 조폭들이 동네 다니면서 또 이제 청년들 끌어 모아가지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네. 자유당이야, 자유당. 자유당 알자. 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모여 서 있다 싶으면 동네 건달들이 가가지고 당신이 뭐 하는 거냐 지금. 협박도 하고. 자유당 찍을래 안 찍을래 뭐 이렇게 막 겁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전 내 정지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선거 업무 자체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승만의 득표를 위한 방법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까? 예. 제일 유행했던 방법이 투표함에다가 미리 이승만을 찍은 표를 잔뜩 넣어두는 겁니다. 네. 빈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 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네. 저 앞에 가는 거죠. 한 사람은 50m에서 출발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장, 동장, 면장, 읍장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투표소에 나타나면 투표 용지를 한 수십 장씩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게
투표장에 오기 힘든 분들이 있어서 내가 대신하는 것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투표하고 나왔다 다시 또 들어가서 또 투표하고 계속 반복 투표를 또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막 사전에 예행 연습까지 하는 정도로 아.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부정선거를 기획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 참관인들이죠. 야당의 참관인들. 네네. 특히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한다면은 말만 하지 마시고 참관인을 하세요. 그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987년 예. 대선 때 그러니까 이 노태우가 되긴 됐습니다만 그렇죠. 그때 학생들이 했던 것들이 참관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요. 저희도 조직을 해서 저는 강원도 철원으로 갔어요. 예. 우리 공과대학은. 저도 그때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92년 때는 지금 이제 고양시이죠. 예, 네, 예. 그때 글로 갔었고 이런 거 했습니다. 함부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투표를 하는 데 예. 있어서 부정이 못 일어나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야당의 참관인을 하기 위한 참관인을 하자라는 운동이 막 퍼질 정도였던 이유가 네. 사람들이 야당 참관인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왜 두려워했느냐? 왜 두려워했는지 그 원인이 바로 이때 발생합니다. 네. 그렇게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세력, 공무원을 주축으로 해서 그 휘하에 행동대장들이 쫙 깔려있는 그 조직이 야당 참관인을 하려고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미리 겁을 줍니다. 겁을 주는 게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막 두들겨 팹니다. 예. 납치에다가. 그리고 막 어디 한두 군데를 부러뜨리고 막 진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네. 감히 야당의 참관인을 하겠다고 나서지도 못하게. 네. 나설 마음도 못 먹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투표일이 3월 15일 날이 선거가 있었는 날인데 네. 3월 9일, 3월 10일 양일간 전남 여수와 광산에서는 민주당의 지구당 조직의 간부들이 이런 그 깡패들한테 끌려와서 맞다가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 동서 분열, 그럼요. 지역구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호남에서 이런 게 가능했던 겁니다. 예, 쉽게 예. 얘기하면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할 정도고. 정말요? 예. 아이고. 그 제대로 수사도 안 되죠. 보상도 안 되고. 네. 근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네. 그 기억을 어르신들이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 와서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야당 지지한다고 다니면 불이익을 당한다. 예전처럼 잡아다가 두들겨 패서 막 죽이기까지 안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관에 저항을 하면 음으로 양으로 불이익이 온다. 네. 이런 걱정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게 얼마나 나쁜 행위인가. 어떤 나쁜 짓은 그때 나쁜 짓 한 거로 끝나는 게 있지만 네. 이건 두고두고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사회에. 나쁜 전형을 만든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이런 안 좋은 경험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은 영향들을 갖다 저는 어떤 독재 정권이 등장하면서 진행해가는 과정에 생기는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부작용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이쪽 자유당 쪽에서는 온갖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한 거 아닙니까? 네. 뭔가 이제 이 선거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네. 기세등등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욱이 신병 치료차 하와이에 갔다가 귀국하던 길에 죽어버립니다. 아이고, 3대 때는 해공 신익기 선생이 비 내리는 호남선에서, 네? 급설을 하지 않나. 예. 두 건 모두 네. 이승만하고 관련성은 하나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그 두 건이 우연히 겹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연히 반복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제1야당의 유력한 후보, 대통령 후보가 둘 다 의문사를 당하는지 선거 직전에 네. 이건 용납하기 힘들죠. 나는 이렇게 그렇게 최후의 보루라기보다는 예. 희망을 걸었던 대정치인이 두 번 연속해서 이렇게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예. 참 사람들이 마음 둘 데가 없었겠어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나중에 어떤 모 정치인은 이승만이 기가 세서 이승만에게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못 당해서 죽었다. 네. 이런. 아니, 지난번 MB 때도 보면은 유난히 거물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전직 네. 대통령 두 분 돌아가셨지. 예. 예, 심지어 북한의 김정일도 죽었지. 또 김수환 추기경도 그러셨고요. 뭐 굳이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 하도 어이없는 짓을 권력이 많이 하니까 네. 스트레스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뭔가 이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상상하기 힘든 일이 막 벌어지면서 실제로 3월 15일 날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3.15 부정선거, 부정자가 들어가는 그런 수식어가 들어있는 그런 명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3.15 부정선거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네. 예. 이 3.15 부정선거가 실제로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네. 이 얘기를 제가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네. 이걸 하다 보면 중간에 끊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즌 1 완결편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네. 편의 상편은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독재유산 납작이 시즌 1이 끝나면 예. 시즌 2가 시작되는 겁니까? 시작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시즌 2가 없다면 시즌 1도 있을 수가 없죠. 이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시즌 1 끝난 다음에는 좀 딴짓하다가 바로 시작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또 뭐 이렇게 뜸들이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예. 근데 시즌 2에는 뭘 다룰지를 예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어차피 그 시즌 1의 완결편 2부가 끝나면은 네. 그 예고를 좀 할 생각이었는데 네네. 미리부터 이제 분위기를 좀 잡자면은 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집단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대략 한 서너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단 가장 큰 해악을 규모 있게 네.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집단은 물론 뭐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빼고 재벌 집단입니다. 아. 재벌. 예. 이 재벌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기여에 못지않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돈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 그렇죠. 네. 이 재벌들의 위력이 실제로 정치 권력보다 더 강해진다라는 비평도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이 네. 과언이 아니니까요. 이 재벌의 문제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으로 안 좋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이 저는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사회적인 관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형 교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흔히 쉽게 말하기는 개독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네네. 있지만 저는 개독이라는 표현이 그리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 않아요. 왜요? 개신 기독교인데. 그걸 줄인 건가요? 네. 대형 교회 집단은 저는 종교단체라고 인정해주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순수한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주 예수가 아니라 괄호 열고 주 괄호 닫고 예수라고. 주식회사, 네. 컴퍼니. 네. 그리고 종교단체 못지않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집단이 또 있죠. 종교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바로 사학재단들입니다. 사학재단. 예. 이 종교단체와 사학재단은 서로 한 몸이자 두 몸입니다. 네. 샴쌍둥이 같은 존재예요. 이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집중하고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조사했던 게, 바로 대형 교회들의 역사적 기원과 그들의 성장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날 같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했는가, 이거를 설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끔 특별 출연할 인사의 명단도 지금 확보가 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다음 편에 또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예, 일단은 오늘 거는 오늘 예.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4.19 혁명 어떻게 이승만의 독재를 끝내게 되었는가. 예. 네, 그리고 왜 고려대학교에서는 4.19가 아니라 4.18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마산에서는 왜 3.15 의거 기념탑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 마산의 3.15 기념탑을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아, 네. 예. 거기 이런 내용들, 3.15 부정선거가 얼만큼 웃기는 선거였는지, 네. 그 웃기는 선거로 인해서 어떤 피가 뿌려졌는지, 그 피가 뿌려진 결과 이승만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됐는지, 이 얘기로 이 시즌 1의 최종 완결편을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물독심송님과 함께하는 독재유산 답사하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